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웨스트햄입니다. 본머스는 4-1-4-1 구조 속에서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백 앞을 단단히 보호하고 그 위로 배치된 4명의 미드필더가 좌우 슬라이드로 압박을 이어가며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관리하는 균형 잡힌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에서는 에바니우송이 등지는 연계와 박스 안제 공권을 모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깊게 끌어낸 뒤 세메뉴의 방향 전환과 테버니어의 측면 전개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는데, 특히 세메뉴는 압박을 정면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전진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 중원 윙백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을 정확히 읽어 반대 전환을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어 웨스트햄의 전술적 약점을 공략하기에 최적입니다. 테버니어는 좌우 폭을 넓혀 놓은 상태에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책임지며 에바니우송이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몸싸움으로 묶어두는 동안 세컨드 라인 자원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도 존재합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3-4-1-2 기반의 공격적인 구조를 갖췄음에도 중원 압박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자멸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필크루크의 등지는 움직임과 제공권, 보엔의 대각선 침투, 파케타의 창의적인 전진 패스 탈압박 능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클래스지만, 라인을 올려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미드필더 윙백이 한 방향으로 과하게 쏠리고, 이에 따라 반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전환 국면에서 삼성과 윙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본머스의 세메뉴가 공을 받는 순간 압박 방향을 역이용해 반대 방향으로 템포를 바꾸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에바니우송의 제공권과 테버니어의 정확한 킥 퀄리티가 곧바로 위협적인 박스 침투로 연결되는 전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굳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지 않아도 웨스트햄의 압박 패턴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홈에서 충분히 경기를 주도할 수 있으며, 웨스트햄이 공격 숫자를 과도하게 전방에 배치하는 순간에는 역으로 본머스의 빠른 방향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더 명확하게 살아나는 구조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간 커버 타이밍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질 여지가 큽니다. 물론 웨스트햄은 개인 기량으로 언제든 한두 번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술적 안정감과 전환의 정교함,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고려하면 본머스가 더 많은 유효 슈팅과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의 구조까지 감안하면 본머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브렌트퍼트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 구조 속에서 포백을 높게 유지하며 더블 볼란치가 번갈아 내려와 후방 빌드업의 안전장치를 형성하고, 이선의 오라일리가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격 흐름을 끌어올리는 팀인데, 웰백의 등지는 움직임과 연계 능력 덕분에 이선이 전방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토마가 왼쪽 측면에서 보여주는 1대1 돌파와 순간적인 가속력은 브렌트퍼드가 풀백을 전진시키는 구조적 약점을 찌르기에 최적의 무기입니다. 브렌트퍼드는 4-2-3-1을 사용하지만 양풀백이 경기 내내 전진하는 빈도가 많아 공격 전개 시에는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으나, 공을 잃는 순간 측면 뒷공간이 넓게 노출되며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하프스페이스와 터치라인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브라이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팀으로, 오라일리가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읽고 빠르게 미토마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브렌트퍼드 풀백이 이미 전진해버린 상황에서 미토마가 한 번 접고 나가는 동작만으로도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고, 웰백은 중앙에서 수비수들의 주의를 끌어내며 세컨드 라인의 침투를 도와 박스 근처에서 자연스러운 수적 우위를 만드는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도 티아고와 샤데, 담스고르를 활용하면 빠른 역습과 공격 전개를 가져갈 수 있지만, 라인을 높게 잡은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 중원과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져 전환 수비에서 매번 후손적인 위치를 잡게 되고, 이는 브라이튼의 빠른 측면 공략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렌트퍼드 풀백의 왕복거리는 늘어나고 리커버리 속도는 떨어지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개인 능력과 웰백의 연계를 전면에 세워 한쪽으로 상대를 끌어내고 반대측 공간을 열어가는 전개를 반복하며 점차 경기 템포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며, 브라이튼 포백은 전진 깊이가 과도하지 않기에 브렌트퍼드의 역습을 허용하더라도 박스 앞에서 어느 정도 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본 경기에서 의미 있는 안정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매치는 화려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전환 국면에서 상대 풀백 뒷공간을 더 정확하게 공략하는 팀이 승기를 쥐게 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구조와 상성을 고려하면 홈팀 브라이튼이 측면 침투와 전환 속도에서 더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며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구도라 판단됩니다. 브라이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과 선덜랜드입니다. 풀럼은 4-2-3-1을 기본 구조로 하여 호드리구 무니스를 축으로 한 박스 안 싸움과 이워비, 루키치를 중심으로 한 전개와 연계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지만 최근 경기들만 놓고 보면 중원 압박의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상대에게 쉽게 열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드리구 무니스는 박스 안제공권과 등지는 연계 능력 모두 위협적이지만 팀의 전환 속도가 느려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적고 이워비가 전진하는 순간마다 그 뒷공간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아 상대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여유롭게 볼을 다루는 시간이 길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풀백의 왕복 속도와도 맞물려 공격 가담 후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한 번 볼을 잃었을 때 역습 한 방에 라인이 크게 흔들리는 약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선더랜드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4-3-3 구조 속에서 탈비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과 빠른 전환을 결합하며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즌 초반부터 과감한 라인 전진과 압박,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리그 상위권까지 올라온 흐름이 그 완성도를 입증합니다. 자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연결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공이 탈비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공격 전체의 리듬이 가속되며 탈비는 터치라인에서 출발하지만 속도와 방향 전환을 통해 측면 1대1을 공략한 뒤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연결하는 패턴이 팀의 핵심 루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엔달은 박스 안에서의 연속적인 움직임과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반대쪽 윙과 중원 자원까지 동시에 박스로 들어가는 다층적인 침투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풀럼처럼 라인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팀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풀럼은 홈에서 세트피스 한 방과 호드리구 무니스가 만들어주는 순간적인 버티기 장면을 통해 한두 번은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지만 중원 압박이 끊어지는 순간마다 탈비와 자카가 전환 속도를 높이며 하프스페이스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점차 선더랜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풀럼의 좌우 풀백이 전진해 있는 구간에서 상대가 빠른 역습 속도를 타면 풀럼 수비는 박스 안 숫자를 맞추기 위해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곧 컷백 지점과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비는 위험한 구조가 반복되며 선더랜드의 공격 패턴과 정면으로 연결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풀럼은 수비 커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야 하고 공격 전환의 질은 떨어져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지만 선더랜드는 승격팀 특유의 활동량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마지막까지 전진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의 느슨해진 간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풀럼의 중원 압박 유지력과 전환 속도 문제는 선더랜드의 측면 돌파와 빠른 침투 패턴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경기 전체 흐름을 고려할 때 전환 속도와 날카로운 측면 공략을 갖춘 선더랜드 쪽이 득점 기대값과 경기 영향력 모두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더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노팅엄입니다. 리버풀은 4-2-3-1 구조 속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상대 빌드업을 질식시키고 공을 되찾는 즉시 좌우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통해 공격 템포를 빠르게 전개하는 팀으로 에키티케와 모하메드 살라를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의 파괴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키티케는 등지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양방향으로 흔들고 살라는 박스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커트인과 왼발 마무리라는 시그니처 장면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 이 두 선수의 움직임과 풀백의 오버래핑이 결합되는 순간 상대 수비는 안쪽과 바깥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맥 앨리스터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책임지며 압박이 몰리는 방향을 읽어 한 번의 전환에 내므로써 리버풀의 전개 흐름 전체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홈에서 전방 압박 벨트를 과감히 형성해 상대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에게 생각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세트피스에서도 니어포스트 유도 후 파포스트에서 세컨볼을 노리는 루틴을 통해 확률 높은 득점 패턴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팀 컬러를 보여줍니다. 반면 노팅엄은 4-2-3-1 형태로 두 줄 블록을 내리고 버티며 역습을 노리는 구조를 가져가지만 후방 빌드업에서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해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공을 잃는 지점이 위험 지역으로 점점 더 내려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우드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팀 전체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허드슨 오도이는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는 장면이 많아지면서 원래의 파괴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깁스 화이트가 이선에서 창의적으로 움직이더라도 후방에서 공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 팝포스트 라인과 마킹 전환이 느슨한 약점은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세트피스 루틴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의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리버풀은 초반부터 강한 하이프레싱으로 노팅엄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고 볼을 잡는 즉시 살라 쪽 하프스페이스나 측면 깊숙한 지점으로 빠르게 전개해 상대 블록을 좌우로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키티케는 중앙에서 시선을 끌어당기며 공간을 만들고 맥 앨리스터는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내는 패스로 템포를 조절해 노팅엄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어 전방과 중원의 완성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리버풀은 공격과 압박 양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노팅엄은 롱볼 기반의 역습에서 우도와 이선 자원이 연결되며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리버풀의 수비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압박을 뚫어내기에는 난도가 높은 편이며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파포스트 마킹이 무너지는 지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리스크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노팅엄의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겹쳐 라인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리버풀은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전방 압박의 질, 세트피스 파괴력, 빌드업 안정성, 수비 전환 속도 등 전 경기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치는 리버풀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우위를 점하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더 높습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울버햄튼은 3백을 기반으로 스트란드 라르센을 전방에 두고 측면과 중원을 엮어 마무리를 노리지만 전진 패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라이커가 고립되고 아리아스의 오버래핑 이후 뒷공간까지 동시에 노출되며 수비 라인이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주앙 고메스가 강한 압박으로 중원을 커버해 주려 하지만 파울 관리와 위치 선정의 불안으로 블록 전체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벌어져 실점 위험이 빠르게 커지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11경기 25실점이라는 수치는 3백의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며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압박 강도까지 떨어지는 패턴이 이어져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리스크가 더 높아집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같은 3-4-3이라도 전방과 측면, 중원의 움직임이 훨씬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마테타는 등지는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공을 보호해주고 사르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속도와 드리블로 울버햄튼의 흔들리는 간격을 반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원의 휴즈는 압박 커버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 전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공을 탈취하는 순간 마테타에게 직선 패스를 넣고 사르가 옆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전환 패턴이 울버햄튼 3백을 정면으로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벤치 깊이가 좋아 후반 교체 카드로 속도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후반 흐름까지 장악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전환 속도, 수비 안정성, 세컨볼 경합, 교체 자원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단계 앞서 있으며 울버햄튼이 초반 흐름을 잠시 가져온다 해도 구조적인 수비 불안과 간격 관리의 취약점으로 인해 경기 전체를 버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유효 슈팅과 득점 기회를 가져갈 구도가 자연스럽고 스코어도 팰리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뉴캐슬은 4-3-3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방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며 중원 압박의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로 토날리가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전진과 후퇴의 타이밍이 꼬이고 이를 틈타 상대에게 미들존에서의 턴과 전진 패스를 수시로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랑가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팀 전체 라인이 끌어오르지 못해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고 반스는 하프스페이스 진입 이후 지원 숫자가 부족해 단독 해결을 강요받고 있으며 세컨볼 경합에서도 한 박자 늦은 반응으로 두 번째 볼을 내주며 라인이 뒤로 말려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공을 잡았을 때도 전진 템포가 끊기고 공을 잃었을 때는 즉각적인 압박이 사라져 상대에게 너무 많은 여유를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4-3-3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전방과 중원 압박의 위치 각도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며 빌드업을 조여 들어가는 능력이 탁월하고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교차 활용하며 1대1 돌파, 방향 전환, 안쪽 침투를 번갈아 시도해 상대 수비 블록의 간격과 균형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중원은 전환 속도와 패싱 정확도가 안정적이라 도쿠와 니코가 공을 받을 지점을 설계하듯 만들어가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며 우위를 점하는 구조라 뉴캐슬의 벌어진 간격을 더욱 크게 노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며 크로스 컷백 낮은 크로스 모두를 득점 루트로 전환할 수 있어 뉴캐슬 수비의 압박 회복 속도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 엘랑가의 돌파와 반스의 하프스페이스 진입 기회가 사라지고 라인을 올려 맞붙으면 홀란드와 도쿠,
니코의 뒷공간 침투가 폭발하는 전형적 상성 구도라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맨시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세컨볼 점유 박스 점유율 수치에서도 맨시티가 경기를 길게 지배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만큼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소시에다드입니다. 오사수나는 3-4-3 구조를 기반으로 전방과 중원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강한 압박과 세컨드볼 경쟁을 중심에 두는 팀으로 부디미르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버티는 힘을 앞세워 롱볼과 크로스를 모두 받아내며 공격의 첫 출발점 역할을 하고 아이마르 오로즈는 중 전방 사이 공간에서 방향 전환과 탈압박을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연결하면서 전체 템포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를 넓히며 세컨드 라인 침투와 박스 안진입을 반복해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하고 윙백들은 부디미르를 향한 롱볼 직후 한 박자 빠르게 전진해 세컨드볼 경합의 숫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대 진영에서 공수 전환을 거칠게 만들며 홈에서는 특히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4-1-4-1 기반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쿠보 타케우사의 좁은 공간 드리블, 오야르사발의 박스 안결정력을 앞세워 전반에는 깔끔한 볼 순환을 유지하지만 후반에 들어서면 세컨드볼 경쟁에서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중원과 이선의 간격이 벌어져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구조적 약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특히 승부처 구간에서는 두 번째 볼 대처가 늦어지면서 상대에게 박스 앞 공간을 주고 역습과 세컨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세컨드볼을 강하게 요구하는 오사수나의 스타일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오사수나는 부디미르 쪽으로 공을 투입해놓고 오로조와 루벤 가르시아가 빠르게 붙으며 소시에다드 수비가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을 노릴 것이고 후반 60분 이후부터는 홈에서 특유의 전진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살려 세컨드볼 우위를 더 뚜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쿠보와 오야르사발을 활용한 한두 번의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이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불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홈의 압박 강도와 활동량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쪽은 오사수나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가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세컨드볼을 둘러싼 중 전방 접전에서 승부가 갈릴 경기가 이어질 흐름이라 득점이 다소 제한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큽니다. 오사수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마요르카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구조에서 제라르 모레노의 연계와 마무리를 축으로 짧은 패스와 직선 전진 패스를 적절히 섞어 쓰는 팀이며 모레이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1선과 2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코메사냐가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 방향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포배 갑 공간을 넓게 커버하면서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개 과정에서 좌우 풀백이 타이밍을 맞춰 전진하고 모레이로가 안쪽으로 이동하면 중앙 숫자가 늘어나 마요르카 포백과 수미 사이에서 패스 레인이 자주 열리며 이때 코메사냐가 방향 전환을 성공시키면 사이드 체인지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연속으로 이어져 상대 수비 라인의 좌우를 동시에 흔드는 방식으로 압박을 유도합니다. 또한 비아레알은 중원에 미리 세컨볼 회수 라인을 세워두어 두 번째 볼을 빠르게 회수해 재공격하는 구조를 선호하고 전방에서는 투톱과 2선이 동시에 올라붙는 하이프레싱으로 마요르카의 불안한 후방 빌드업을 정면에서 끊어내려는 구도를 가져갑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4-2-3-1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의 탈압박이 불안하고 센터백과 골키퍼가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경향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리면 방향 전환 타이밍을 놓치면서 실책성 패스를 자주 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사이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한번 압박이 어긋나면 미드존이 크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조셉과 아사노의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공을 탈취하는 위치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역습 시 2선과 함께 올라가는 숫자가 부족해 공격의 완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은 괜찮지만 세컨볼 정리 속도가 느려 재차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이어져 집중력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성에서 비아레알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마요르카 후방 빌드업을 흔들고 고립된 상황에서 나오는 마요르카의 옆으로 흐르는 패스나 무리한 전진 패스를 노리며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려 할 것이며 한 번이라도 이 구간에서 볼을 따내면 바로 박스 근처에서의 짧은 공격 사이클로 슈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요르카는 후방 빌드업 압박에 시달리며 점점 라인이 뒤로 말려 들어갈 공산이 크고 후반 60분 이후에는 세컨볼 처리와 라인 정렬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비아레알의 2선 미드필더와 윙어들이 박스 근처에서 재차 슈팅각을 잡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셉과 아사노가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조와 중원 압박 완성도, 빌드업 안정성, 전방 압박의 질을 모두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점차 비아레알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 자연스럽고 득점이 많이 쏟아지기보다는 마요르카의 후방 전개가 끊기며 비아레알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